2026년 4월 경기도 안산의 한 물류창고 앞 새벽 5시입니다. 염화의 새벽 공기 속에 25톤 냉동 트럭 한 대가 엔진을 켜놓은 채 멈춰서 있습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60대 중반의 기사가 방금 뽑아둔 주유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유 한 번 가득 넣었는데 34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난달보다 8만 원이 더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20년째 같은 노선을 달리는 화물기사입니다. 한 달 운행 기름값을 다 합치면 월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달이었습니다. 운임은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핸들을 잡기 전에 혼자 중얼거립니다. 전쟁만 끝나면 다시 내려오겠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기름값은 전쟁 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원입니다. 이 기관이 아주 조용히 공식 보고서에 경고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그건 뒤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근데 그 숫자를 보시면 왜 이 내용이 주요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지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면 불안해지는 숫자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만 안에 선박 800척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등동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기름을 실은 배들이 출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타르에서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던 가스도 계약이 깨졌습니다. 국가 간의 서명까지 한 장기 공급 계약인데 이제 와서 못 주겠다는 겁니다. 법적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유가 뭔지는 조금 있다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또 기가 막혀요. 한국이 계약 파기를 법적으로 따져볼 수조차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선박이 다시 풀리고 총성이 멈추고 뉴스에서 종전 소식이 나온 뒤에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은 전쟁 전 수준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게 이미 공식적으로 예고됐습니다. 그 이유가 수십 년에 걸쳐 눈앞에 쌓여온 구조 탓이거든요. 단순히 전쟁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새벽 5시 주유소에서 영수증을 들여다보던 그 기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그 표정으로 서 있어야 할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숫자부터 찍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를 겨냥한 작전이었고 그 직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받아쳤습니다. 전쟁 발발 전 국제유가는 배럴당 6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40일 만에 70%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이 속도로 유가가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치명적이었냐면요. 유가가 오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동시에 뛰었습니다. 전쟁 이전 1,450원 안팎이었던 환율이 전쟁 이후 1,5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원유 거래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이뤄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쟁 전에는 배럴당 63달러에 환율 1,450원을 곱한 비용을 냈는데 지금은 배럴당 107달러에 환율 1,500원 이상을 곱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기름 한 배럴을 들여오는 데 드는 원화 비용이 2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수출이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에너지를 사오는 데 드는 돈이 이렇게 뛰면 무역 흑자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충격은 원유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단지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라스라판은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가스 처리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 시설이 타격을 받자 카타르 에너지는 즉각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쟁처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약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적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놨어도 법적으로 따져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못 받는 겁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요. 나프타 가격이 전월 대비 49% 급등했습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 비료, 세제의 원료가 되는 기초 석유 화학 물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거의 모든 공산품과 연결돼 있습니다. 라면 봉지도, 음료수 페트병도, 세탁 세제도 전부 나프타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 가운데 중동 의존 비중은 34.4%입니다. 이 공급망이 갑자기 절반 가까이 끊겼으니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원료를 구하러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페인트 업체들은 이미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는 또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파티비롤 사무총장이 공개 경고했습니다. 4월까지 원유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경우 관련 피해가
3월 피해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티은행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고, 노무라 증권도 한국 경제가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성장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보다 외국 투자은행들이 먼저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추는 동시에 물가 상승률 전망은 0.9%포인트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성장을 꺾이고 물가는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전쟁이 끝나도 이 유가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전쟁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가 이번에 한꺼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시설 자체가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단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가스전이 아닙니다. 전 세계 LNG 교역량의 약 30%가 이 단지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가스를 뽑아내고 액화시키고 배에 실어 전 세계로 보내는 초대형 플랜트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핵심 처리 라인 일부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복구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전쟁이 내일 당장 끝나도 이 시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최소 3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파이프 자체가 망가져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구조적입니다. 이란의 주요 석유 생산 시설과 석유 화학단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이스파한의 모바라케 철강단지, 아흐바즈의 석유화학시설, 파르스 석유가스전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은 전쟁 전 하루 약 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던 나라입니다. 그 생산 능력이 지금 대부분 마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도 이 시설들을 다시 짓고 정상 가동 상태로 끌어올리려면 수년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퍼올리던 펌프가 멈춘 게 아니라 펌프 공장 자체가 폭격을 맞은 겁니다. 멈춘 것과 부서진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온 구조적 함정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도, 천연가스도, 나프타도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처가 지나치게 중동 한 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국내 나프타 수입의 34.4%가 중동산입니다. 원유 역시 중동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 에너지가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대안 공급처를 미리 키워놓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식당에서만 밥을 사 먹다가 그 식당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격입니다. 다른 식당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배는 고프고 지갑은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대체 공급선 확보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LNG나 동남아시아산 나프타로 돌리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미국산 LNG는 이미 유럽이 러시아 가스 대안으로 장기 계약을 대부분 선점해버렸습니다. 동남아시아산 나프타는 물량 자체가 한국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창고가 텅 비어가는데 대형마트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다 쓸어가 버린 상황과 똑같습니다. 남은 물건을 놓고 서로 사겠다고 달려드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물량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 현상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심리 자체가 이미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아도 공급이 불안하다는 우려만으로도 유가는 오릅니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 때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공급 차질 뉴스만으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려가 아니라 실제 차질까지 현실화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가 공급 차질 뉴스만으로도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즉각 0.1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이 멀쩡해도 전쟁 위험 보험료가 올라가고 선주들이 항로 자체를 피하기 시작하면 물리적 봉쇄가 없어도 공급망 비용은 치솟습니다. 유조선이 항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송비가 수십 퍼센트 뜁니다. 5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서졌고 이란 생산이 마비됐고 대체 공급선이 없고 수십 년간의 중동 의존 구조가 그대로 노출됐고 시장 심리까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 해소돼도 부족합니다. 5개가 동시에 풀려야 유가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터지는지, 도미노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그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에너지 시설과 공급망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일상과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나프타 49% 급등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그 도미노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프타에서 만들어지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 고무의 출발 원료입니다. 이 원료 가격이 뛰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포장재 업체입니다.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음료수 페트병, 세제 용기, 이 모든 것의 원가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포장재 업체가 단가를 올리면 그 비용은 그대로 식품업체로 넘어갑니다. 식품업체는 이미 밀가루, 식용유, 설탕 가격까지 오른 상황이어서 이중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로 나타납니다. 라면 한 봉지, 두부 한 모, 고추장 한 통의 가격이 조금씩 그러나 동시에 오릅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예전보다 10,000원을 더 쓰게 되는데 딱히 뭘 더 산 것도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이 도미노의 끝자락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송비도 함께 뛰었습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물류 트럭의 연료비가 올랐고 그 비용이 다시 납품가에 얹힙니다. 챕터 1에서 만난 안산의 화물기사처럼 운임은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오른 사람들이 결국 운임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인상분은 또 물건값으로 전가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 전체로 번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유가 공급 차질 뉴스만으로도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즉각 0.12%포인트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기름 한 통의 충격이 식탁 위 반찬값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타격이 가장 깊은 곳은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오릅니다. 난방비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가 오릅니다. 70대 어르신이 한 달 연금으로 살아가는 구조에서 고정지출이 5만원, 10만원씩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끼니를 줄이거나 난방을 덜 틀거나 병원을 한번 덜 가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직접 겪은 세대가 지금 다시 그때보다 더 취약한 조건에서 같은 충격의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이 충격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이 세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버티는 한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식재료 원가가 오르고 포장용기 단가가 오르고 배달 대행 비용이 오르고 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네 가지가 동시에 오르는데 손님 수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고물가의 외식을 줄이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매출은 원가 상승과 수요 감소라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받습니다. 통계에서 수치로 보이기 전에 골목 상권의 셔터가 먼저 내려옵니다. 석유화학 계열 중소기업도 한계에 몰리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업체들은 원료 가격이 49% 뛰었는데 납품 단가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 원청이 단가 이상을 쉽게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가는 올랐는데 납품가는 그대로이면 그 차이를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왔습니다. 버티다 한계에 이른 업체는 감산에 들어가거나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나프타 한 가지 원료의 가격 충격이 고용시장으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에너지 위기는 주유소에서 시작해서 공장 굴뚝을 거쳐 결국 사람의 밥줄까지 건드립니다. 이 도미노는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나스라판 시설 복구에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대체 공급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충격의 파도는 이미 해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 대책도 안 내놨을까요? 맺습니다. 비충유를 풀겠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 에너지 요금을 안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대책 하나하나 뒤에는 말하지 않은 이면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비충유 방출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략 비충유를 긴급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고 시장은 잠시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전략 비충유는 약 90일치 수입 물량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넉넉해 보입니다. 그런데 비충유는 전시 비상용으로 설계된 것이지 유가를 낮추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90일치를 전부 방출해도 전 세계 공급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세 발의 피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전략 비충유를 대규모로 방출했던 2022년에도 국제유가는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비충유 방출은 시장 심리를 일시 안정시키는 카드이지 구조를 바꾸는 카드가 아닙니다. 첫 번째 탈출구가 막힌 겁니다. 두 번째 대책은 수입선 다변화였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산, 동남아시아산으로 공급처를 넓히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당장 통하지 않냐면요. 수입선 다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급 계약을 새로 체결하려면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물리적 인프라, 즉 항로와 하역 설비와 저장 탱크까지 새로 연결하려면 수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미국산 LNG는 유럽이 이미 장기 계약으로 선점해버렸고 동남아시아 나프타는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 상황에서 농장 새로 짓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탈출구도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책은 에너지 요금 안정화였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대책이 뒤에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그 비용 차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오르는데 판매 가격을 묶어두면 그 차익만큼 공기업 적자가 쌓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미 수십조 원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적자는 세금으로 또는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는 요금으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안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오르도록 미뤄두는 겁니다. 세 번째 탈출구도 막혀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금리 문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것이 교과서적 처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 부채를 가진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폭증합니다. 집값이 흔들리고 내수가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고 환율이 추가로 뛰어 수입 물가가 또 오릅니다.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인 구조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이 두 방향 어느 쪽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리라는 마지막 카드마저 꺼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책이 있는 척 발표가 나오고 언론이 보도하고 시장이 잠깐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가지 출구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기축유는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수입선 다변화는 수년이 걸리고 에너지 요금 억제는 적자를 미래로 미룰 뿐이고 금리 카드는 꺼내는 순간 다른 곳이 터집니다. 탈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탈출구가 있는 척 보이는데 막상 열어보면 벽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벽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입니다. 이걸 왜 한국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중동전쟁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에너지 자금률이 사실상 0%인 나라입니다. 원유도, 천연가스도, 나프타도 전부 배에 실려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 배가 지나는 길목이 지금 전쟁터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 구조 위에서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고 그 달러로 에너지를 사고 그 에너지로 공장을 돌리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클의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한국은 온 나라가 불을 껐습니다. 네온사인이 꺼지고 자동차 홀짝제가 시행됐고 공장 가동이 줄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기름 한 통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갖는지를요. 그 공포가 지금 50년 만에 다른 형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전쟁이 비교적 짧게 끝나고 유가가 결국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 자체가 부서졌고 복구에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대체 공급선도 이미 막혀 있습니다. 시차만 다를 뿐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그 길이 더 길고 더 가파릅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조기에 끝나도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에 고착됩니다. 전쟁 전 63달러보다 43% 높은 수준이 2027년 말까지 유지된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의 공식 전망입니다. 동세가 장기화되면 117달러, 최악의 확전 시나리오에서는 174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그냥 숫자로 느껴지신다면 이번 달 주유소 영수증과 전기요금 고지서와 마트에서 바뀐 라면 가격표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함이 착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진작에 강도 높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동 의존 구조는 경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일수록 혼자 알고 끝내기보다 주변에 한 명이라도 더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